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회계학 중 1차 회계학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따라서 회계학이 1차에서만 출제가 되어지는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 관세사, 그리고 주택관리사와 보험기대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이고요. 서강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 제25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여 세동회계법인에 약 3년 동안 근무하다가 그 이후 개인 사무실을 차려가지고요. 지금까지 쭉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경험과 관련하여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198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여러 회계학원에서 회계원리하고 중급회계를 강의를 하였는데요. 제가 강의하였던 학원을 소개해드리면은 처음엔 시사회계학원, 그리고 대성회계학원, 그리고 종로회계학원과 마지막으로 정앤리 회계학원을 끝으로 해서 회계학원 강의를 마쳤고요. 2000년 7월부터 감정평가사 강의를 필두로 하여서 지금까지 오로지 1차 회계학만 쭉 20년 이상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는 아니고요. 1차 회계학에 관한 한 대한민국 회계학원을 포함하여 어떤 강사보다도 저는 자신 있다. 그만큼 열심히 특화된 1차 회계학을 주로 연구하고 교재를 집필하고 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 간단하게 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회계학을 구성하고 있는 과목하고 공부 순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 두 분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쭉 재무회계 30문제, 원가회계 10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출제 그 순서는 앞쪽 부분에 재무회계 30문제, 그리고 이제 뒤쪽 부분에는 원가회계 10문제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었습니다. 또 재무회계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무조건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회계원리를 반드시 먼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다른 과목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경제학 원론, 그리고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이제 순서가 배열되어 있지만은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지 않고 바로 미시 또는 거시 경제를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계학은 회계 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중급회계 절대 진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초시생이라면 반드시 회계 원리를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회계 원리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중급회계냐 아니면 원가회계 어떤 걸 먼저 공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회계 원리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는 원가보다도 중급회계를 먼저 공부해 주심을 강력하게 권유를 해 드립니다. 물론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중급회계, 원가회계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죠. 다른 과목 또는 2차 과목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둘 중 하나 과목을 선택을 하자. 그러면 중급회계 먼저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재무회계 30문제가 거의 중급회계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출제 문항수가 많으니까 또 개인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처음 초시생이라면은 원가보다도 중급회계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공부할 분량도 많고요. 그래서 중급 회계를 먼저 공부해 주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급 회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급 회계는 우리 1차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없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고급 회계 공부하시면은 오히려 더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뭐 10년 중에 한 문제, 15년, 20년 중에 한 문제 정도면 출제가 되어지는데 뭐 장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했다. 자, 요거는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고급 회계는 아예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한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 1차 회계학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특징은 회계학 과목 자체 특징 때문에 휘발성이 매우 강합니다.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분명히 회계를 공부했는데 남는 게 없는데요. 돌아서면 까먹고 또 전에 풀렸던 문제 나중에 다시 한번 풀려고 보니까는 풀리지도 않고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 풀었는데 오답이 나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이 공부를 소홀히 했거나 또는 뭐 IQ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회계 과목 자체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회계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 휘발성이 매우 강하니까 이런 휘발성을 좀 희석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회독수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회계학은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해야 할 분량, 절대 공부량이 많고요. 또한 더 어렵게 하는 것은 한 문제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2배 이상 소요가 됩니다. 즉 1분 이내에 한 문제 풀기 진짜 힘듭니다. 다른 과목은 뭐 충분히 1분 이내에 한 문제 정도 풀 수 있지만 회계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회계학이라는 과목 한 과목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원리, 중급 회계, 뭐 고급 회계는 아니고요. 원가 회계 세 과목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공부 분량이 다른 과목보다는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민법 같은 경우는 뭐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만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경제학, 미시경제, 그 다음에 거시경제, 그리고 관세사 공부하시는 분들 내세법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그래서 이렇게 과목 좀 더 나눠지지만 이걸 다 아무리 합쳐도 회계원리, 중급회계, 원가회계 합친 분량보다는 더 적습니다. 즉 회계학이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교재 분량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투입해야 될 시간도 많게 되겠죠. 그리고 또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휘발성이 진짜 강합니다. 그래서 이 휘발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보다도 회독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회독수가 많다는 것은 공부해야 할 투자 시간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회계학은 주로 계산 문제로서 출제가 되어지는데 이 계산 문제가 한 문제 푸는데 1분 이내에 풀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때부터 1분 이내에 푸는 연습을 해 주셔야지만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뭐 1분 30초, 2분 정도 걸려가지고 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파란 색깔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요걸 회계 원리 때부터 절대 명심을 하셔야지만이 실제 시험 당일날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시간 내에 그나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라는 것은 안다는 거하고 문제 푸는 게 다릅니다. 또한 문제 푼다는 것과 시간 내에 푸는 게 또 다르고요. 또한 평소에 문제 푸는 거하고 실제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푸는 게 진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점을 회계 원리 때부터 명심을 하셔가지고 시간에 푸는 연습을 해 주셔야지만이 해서 저는 회계 원리 때부터 60초 전법을 강조할 것인데요. 즉 60초 이내에 한 문제 푸는 연습을 해 주셔야지만이 실제 시험 당일은 90초, 그 다음에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120초, 2분 이내에 한 문제를 겨우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시험 당일날 한 문제 푸는데 3분, 4분, 5분 이렇게 이제 걸리는 현상이 실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때부터 시간 내에 푸는 연습 항상 시간적이면 이런 부분을 체크해가면서 공부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회계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세 번째 원인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은 앞뒤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도 민법 총칙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권법 충분히 공부 가능합니다. 또한 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비교해가지고 나는 좀 담보물권이 어려워. 그럼 담보물권 제껴도 용익물권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또한 경제 같은 경우에도 거시경제를 먼저 공부해도 뭐 충분하죠. 그 다음 미시경제 또는 거시경제 중 뭐 일부 내용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걸 제껴도 다른 부분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폐 금융론이 어렵다. 공부했는데도 이해 못하겠다. 그럼 화폐 금융론 제껴도 다른 부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뭐 케인즈 경제라든가 뭐 핵션 오린 정리라든가 그런 거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국소비세법 같은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법 제껴도 부가가치세법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부가치세법도 여러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부가치세법 중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가산세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을 제껴도 다른 부분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주제가 두 개 주제가 엮여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과세표준이라든가 세금계산서 이걸 공부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아까 그 과목하고 그 공부 순서 과정 소개해 드렸는데요. 회계 원리, 그리고 이제 중급 회계, 그리고 나중에는 객관식 문제집을 공부를 하시게 되겠고, 중급 회계 같은 경우에도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 회계 원리를 모른다면은 중급 회계 공부할 수 없다고 하였죠. 즉, 회계 원리부터 어떤 특정 주제가 시작이 되어서 회계 원리의 A라는 주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급 회계에서는 더 확대가 되어 가면서 내용이 더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A 주제만 문제로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A 주제, B 주제 두 개 주제가 합한 것이 한 문제입니다. 또한 어떤 기출문제는 A 주제, B 주제, C 주제, D 주제 네 개의 주제가 묶인 것이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B 주제가 어려워. 그래서 B 주제를 제꼈습니다. 그리고 A 주제, C 주제가 쉬워요. 그래서 A 주제, C 주제를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A, B, C 주제 세 개의 주제가 묶여온 것이 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 B 주제를 제꼈으니 이것이 묶음화가 되어서 한 문제 출제가 되었던 거 A, C 부분을 열심히 공부했다 할지라도 B 부분을 모르니까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부터 뒤쪽 내용까지 내용이 서로 확대가 되어 가면서 이어지는 거니까 어떤 특정 주제 부분을 제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요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앞부분을 충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이해가 되신다면 그 내용 다음 단계인 확대가 된 다음 내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출제가 된 객관식 문제집에서 공부하게 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끄는 방향에 의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어진다면 충분히 쉬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가 되어지는 이 어려운 부분도 쉽게 이해가 돼 가지고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자, 1차 회계학의 특징, 마지막 특징이 되겠습니다. 1차 회계학은 과정보다도 결과가 더 중요한 과목입니다. 물론 회계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전범위에 걸쳐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주관식 공부도 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회계는 그런 부분이 진짜 많아요.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 공부하시면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객관식은 답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관식은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서술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1차는 찍어서라도 정답만 맞추면은 그 문제는 맞춘 겁니다. 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어려운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문제 푸는 테크닉만 공부하시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회계학의 숫자와 관련된 과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혀 문제 읽지 않아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읽지 않아도 답을 맞출 수 있는데 모쪼록 그런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진검승부는 2차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1차 회계학은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좀 더 테크닉적인 부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회계학의 4가지 특징을 다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한다면 첫 번째 특징은 회계학은 휘발성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시간적인 면에서 불리한 과목이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앞뒤 내용이 서로 확대가 되어지면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1차 회계학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정보다는 결과, 정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특징을 알고 회계학을 공부하시면은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영상이 1차 회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요, 회계학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제 강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영상으로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